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가 8%나 올랐지만 우리 반도체주는 오늘 힘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올 상반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재고 자산이 1년 전보다 이 반도체 감산에도 불구하고 각각 10%와 110% 늘어났다. 이 국내 한 기업 분석 연구소의 분석이 나오기도 했죠. 미중 갈등과 중국 경제 부진이 이 반도체와 코스피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는 사이 에코프로는 이틀째 연 이틀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건지 오늘도 강력한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총 상위주들 대체로 빨간불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네,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수 관점에서는 배터리만 조금 강했던 것 같아요. LG에너지솔루션이 54만 원대 언저리 마감을 했고 오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1위에 등극했다는 거 그리고 절대 주가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사실 사상 최고가가 127만 원대, 9만 원대였는데 120만 원 이상에서 마감한 게 좀 특징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그 밤새 또 엔비디아가 8% 이상 이제 상승해주고 내용도 좋았어요.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뭐 HSBC의 리포트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국내 관련주의 움직임은 약간 선반영도 좀 됐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장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묻지마 투자는 계속됐고 쏠림 현상은 또 일정 특정 배터리 관련주에 몰렸으며 조금 시장에서 소외받은 종목들은 여전히 한산했다. 그리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창훈 부장님. 오늘 뭐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등극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에코프로의 시간이 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제 200일선을 찍고 그 반등을 성공을 했고 지난주에 그리고 코스닥이 이제 120선 찍고 반등했고 그런 과정에서도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에코프로는 41선 그 반등 나왔고요. 뭐 포스코 퓨처엔과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61선 반등이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확연히 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가 이제 급등 나오면서 반도체 종목들의 갭이 떴는데 지금 수급을 보니까 지금 반도체 쪽의 소부장 종목들은 대표적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ISC, 이오테크닉스 요게 4개가 사실 대장인데 외국인들이 대거 수급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종목들은 또 AI 반도체 관련 소부자 종목들은 지금 외국인들이 발을 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관들은 아직도 좀 담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외국인들이 발 뺀 자금들이 특히 에코프로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에코프로 쪽에 수급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이따가 2차 전지 다시 좀 여쭤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이제 감산 사이클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삼성전자 결국에는 지난 5월달에 보통 올라갔던 부분 다 반납하고 다시 제자리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주가적으로는 이제 바닥권에 일단 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감산 사이클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5월달에 일부 고객사 재고 감소로 인해서 사이클의 오인으로 인해서 한번 튀어 올라갔던 것들이 다시 감산 사이클로 되돌아왔고 이게 이제 감산 사이클 끝나게 됐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뭘 체크해야 되냐면은 고객사 재고가 감소되는지를 매월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삼성전자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테마 종목들도 움직이는데 8월 달에는 조심해야 될 게 이제 테마주 장세가 나타나는데 9월 들어가면 테마주 장세가 끝나게 됩니다. 보통 실적 장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 신성 델타테크를 비롯해서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은 이제 마지막 끝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그 뒤에서 맥신이라든가 이런 테마 종목들은 극도로 조심해야 될 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테마 종목들은 그런 테마주로 엮인 종목들은 8월 달 안에는 반드시 다 빠져나야 된다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권에 왔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2차 전지는 확실히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이렇게 잘 나간다는 느낌 오늘 못 받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 사실 지수만 보면 어제랑 오늘하고 비슷한 움직임이었는데 초반에는 좀 강세를 내다가 뭐 막판에 물론 이제 중국 시장이 좀 들어주긴 했습니다만 개장하고 나면 이제 중국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코스피 쪽으로 해서 좀 지수가 눌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방금 말씀 주셨던 이제 시가총액 초상위의 종목들 아니었으면 지수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뭐 그런 이제 우려가 섞인 약간 불황형 플러스 뭐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방금 말씀 주셨지만 이제 최근에
뭐 8월 달 들어서 여러 가지 우죽순 생기고 있는 테마주들의 이제 수급 땅 따먹기라고 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초전도가 가다가 또뭐 맥신이 또 등장을 했다가 오늘은 또 오염수 같은 것들이 또 갑자기 등장을 했고 아침에는 어제 시간에서 또 굉장히 상한가를 많이 배출했던 섹터가 화장품이었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 또 반짝하다가 다 음봉나고 끝나고 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좀 뒤죽박죽 장세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 들어서 뭐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있었고 뭐 중국의 디폴트 이슈도 있었고요. 이런 네. 것들 때문에 계속 시장이 내내 부진하다가 최근 연이틀 그래도 지수 측면에서는 상승을 하는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뭐 지금까지 이어졌던 그 8월 들어서 이어졌던 조정이 이번에 이제 좀 끝이 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보기에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번 주 후반에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 사실은 뭐 어느 분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보면은 2000년도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5주에서 6주 정도 계속 빠진 다음 주간은 오른다라는 뭐 통계치를 갖고 있는데 그게 한 10번의 통계치가 다 그랬다라고 해서 네. 미국도 그렇고 최근에 그 톰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보는 그 시그널 기준으로 13이라는 표시가 딱 나오면 미국장이 최소 10%는 조정받아 이렇게 주장했던 게 한 2주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뭐 간밤에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테슬라가 최근에 30% 조정받았단 말이에요. 고점에서. 네. 애플도 지금 한 10% 가까이 조정을 받았고요. 그런 시장도 나오고 있고 우리 시장도 뭐 그 급까지는 아니지만 7월 초부터 해서 지금 거의 한 5주째 빠진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어쨌든 반등의 구간이다라는 시각을 좀 갖고는 있으나 이게 완벽하게 이제 주가가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해외적인 변수라든가 아니면 국내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데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이번 주 후반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장 막판에 앞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제 지수가 급 상승하면서 살짝 끝이 났거든요. 근데 네. 우리보다 보니까 중국장이 굉장히 급등을 크게 했더라고요. 이슈가 뭐가 있나 봤더니 미국께서 이제 27개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거를 이제 결정을 했다. 아무래도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의 상무장관 조만간 방중을 한다. 그걸 앞두고 좀 화해 제스처를 취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이제 이런 그 상무장관 방문 전에도 그 7월 달에도 이제 계속 이제 유명 인사들을 이제 방중을 하면서 그 야당 유화 제스처를 계속 취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 계속 이제 아마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한 번에는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가 그 사드 이후로 이제 해외 단체 관광객 풀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그 코로나 이후 이전에는 했던 거를 푸는 게 아니라 사드 이전 했던 걸 지금 6년 반 만에 푼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경기를 뭔가 회복하려고 실제에서 좀 회복으로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미국도 지금 보조금을 잔뜩 풀면서 지금 그 국내 그 미국 내 이제 경기를 살리려고 회복해서 이제 성장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지금 그렇게 되면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일본은 유화 제스처가 필요한 것도 있고 네. 근데 중국에 대해서 막을 건 막더라도 또 풀건 풀어야 되는 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스처들은 지금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도 뉴스는 계속 나올 거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미국의 상무장관이 중국에 가서 네. 뭔가 좀 이것저것 그동안 막혀있던 게 좀 풀리지 않을까. 뭐 미국의 국채 이슈도 있고 미중 간 교역 문제도 있고 좀 막힌 것들이 좀 풀리면 우리도 좀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이제 옐런 장관이 가서 한번 아무 실익이 없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사실 뭐 방중 자체만으로 어떤 획기적인 기회가 이슈가 나오진 않죠. 근데 사실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도 있었고 네. 말씀하신 제는 옐런 현 재무장관의 방중도 있고 또 다음 주라고 예정돼 있다고는 합니다. 하다 보니까 잠깐 이런 일정이 나올 때마다 뭐 우리는 약간 일말의 기대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8월 초순에 또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규제에 대해서 서명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작은 시그널 하나를 가지고 막연하게 그러면 다시 중국과 미국에서 어느 정도 뭐 약간 화해적인 제스처로 가는 것이냐 그렇게 기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표면적으로는 미중의 어떤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큰 틀은
바뀔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겠고 여기에 숨어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는 충분히 존재를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미국 국채 발행에 대한 수요처라면 거기에 대한 네고시에이션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 이 이슈를 가지고 중국 증시가 장 후반에 기술적 반등을 좀 많이 보였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중국 증시가 지난 이틀 동안 급격하게 하락한 상태에서의 쇼크오브도 있을 것 같고 다른 한편 이러한 재료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것 정도만 보는 게 좋지 너무 깊은 의미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그 결과에 대한 실망감도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오늘 시장의 메인 테마는 역시 이제 뭐 수산, 천일염, 뭐 일본의 제품에 대한 뭐 대체제들 이런 것들이 오늘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내일 모레로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이 영향이 얼마나 뭐 이어질 만한 이슈라고 보세요? 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거죠.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거의 한 12년 동안 이렇게 오염수로 갖고 있던 거를 이제 처음으로 방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게 IAEA 규정이라든지 뭐 런던 규정 다 조합해서 우리가 안전 조치를 취해서 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놓고 보면 한 3만 톤 정도가 된다고 해요. 전체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오면서 노출된 그 오염수가 134만 톤 정도로 된다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1단계로 방류하는 물량 자체는 전체 134만 톤 중에서 한 3만 톤 정도가 된다고 하고 네. 또 그걸 이제 2단계 정도로 단해서 이제 그 오염수를 그냥 바다에다가 우리가 말한 뭐 뿌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수조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수조에 담궈 가지고 거기서 뭐 수소 농도도 확인하고 이렇게 뭐 일본 정치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주가 관점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각국의 주장과 검증에 대한 어떤 정치적 이데 올리도 많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이 지금 이 방류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는 저준위 방사성 액체 폐기물이다. 네. 이게 뭐냐면 이 원전 같은 경우를 그 가동했을 때 나오는 그 오염수를 5가지 방식으로 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 고체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지층 주입. 그러니까 땅에다 뿌리는 겁니다. 세 번째가 전기분해 방식이 있는데 고체와 지층 주입 전기분해 방식은 아직 검증이 안 됐고 국제 안전 기준도 없기 때문에 단행할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럼 남은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기체화 공기로 뿌리는 거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바다로 하는 건데 뭐 이쪽들 주장은 뭐냐면 대기 방출하게 되면은 추적 관리가 힘들다 이런 논리가 잠깐 나오는데 바다는 뭐 추적 논리가 쉽습니까? 그것도 좀 어려운 논리인데 여기서 말하는 추적 논리는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바다에 방류를 할 때 뭐 지금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봤는데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수조에 담궈서 거기에 뭐 심중 수소 농도를 확인해서 이상이 생기면은 자동 밸브로 잠그겠다는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 심리적으로 느끼는 시간 되게 크기 때문에 네. 주가 관점에서는 아마 대체제 쪽으로 집중적 매기 기세가 몰렸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워낙 8월달 장이 아까 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테마장이다 보니까 네. 실제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소금 가격이 지금 올라요. 네. 오늘 사재기 상한가 엄청 친 하고. 그 인상가란 기업의 홈페이지는 네. 지금 거의 마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 관점에서는 사실 우리가 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나 볼 수 같고 중요한 것은 오염수 방류에 따른 이 테마주들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 예측이 안 돼요. 근데 왜냐하면 일단 24일이 뭐 당장 내일 모레잖아요. 예. 어쨌든 이 이슈 자체는 조금 한국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조금 더 화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방류 시점을 전후해서 분명히 시장에 뭐 충격을 줄 만한 영향을 줄 만한 이슈인 것 같긴 한데 뭐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라도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볼 필요가 없죠. 그냥 그냥 저런 종목 있나 보다 그냥 하시고 자기 투자하시면 되겠고요. 괜히 뭐 들어가서 물리면 뭐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24일 전에 팔고 나오셔야죠. 재료 소멸. 팔고 나와라. 24일 전에 혹시라도 들어가신 분은 그런 말씀 네. 주셨습니다. 맥신 테마주는 결국 3연상에 실패를 했습니다. 어제 저희 박현상 차장님이 나와서 3일은 못 간다 했는데 도사처럼 그게 또 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초전도 체주들이 대신 또 그 자리를 대신하는 강력한 오늘 또 상승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은? 이게 뭐 원래 꿈의 신소재라고 얘기하지만 꿈을 어떻게 측정을 하겠어요? 사실 뭐 무한대로 볼 수도 있고 개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아직까지 한마디로 이제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한 그 에너지 연구소 쪽
약발 뭐 검증이라든가 이런 교차 검증의 시간이 약 1, 2주 정도 내로 왔는데 마치 옵션 상품의 시간 가치 같은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거죠. 혹시나 하는 그런 감정들. 그리고 오늘 아마 뭐 그 SNS 같은 데 좀 돌아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영국인지 뭐 미국 모 대학에서 이거 초전도체 맞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또 탄력을 굉장히 받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예. 뭐 사실 이게 정해진 수급 가지고 초전도가 안 되니까 갑자기 맥신을 사실 아시지만 맥신은 2011년도에 한번 테마가 됐던 적이 있다가 쑥 내려갔다가 이번에 이제 특허권으로 해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됐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언제 대량 생산을 뭐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해가지고 뭐 인류의 어떤 삶을 좀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로서 치환해가지고 상용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답이 없는 것이고요. 이거 특허낸 교수님이 어저께 발언한 게 있거든요. 음식 산업으로 치면은 이제 레시피가 개발된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초전도체 공동 저자였던 양반도 한 달 전쯤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상용화되려면 온갖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약 15년쯤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그때까지 그냥 이대로 그냥 무한대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노벨상을 뭐 딸 거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어이없는 테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어쨌든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이 좀 너무 혼탁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도 이런 B급 테마들이 뭐 우죽순 잠깐 치고 빠지는 그런 식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건 현실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8월 내로 팔라고 했으니까 대표님은 그렇게 테마주를 유념해서 보시진 않으시는 편인 거죠? 오늘 뭐 투자하시면서? 테마주 관련해서 제가 하루 종일 또 얘기는 했는데 네. 제 결론은 그거였어요, 사실은. 이거 아무것도 안 하면 뭐 흔히 말해서 정신적으로 이제 포모에 휘달릴 수가 있으니까 네. 뭐 정말 제 기준으로 보면 1억짜리 만약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100만 원어치만 해보세요. 이거 없어진다고 뭐 계좌 망가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네. 가서 점심값이라도 한번 벌고 나오시면 정신승리 할 수 있다라는 개념 정도로만 임하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이 흔들린 시장에서 가장 탄탄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건 단연 이제 2차 전지, 특히 에코프로입니다. 이창원 부장님, 네. 에코프로의 시간, 2차 전지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다고요? 근데 이제 그 8월 말에 되면은 이제 MSCI 지수 편입이 일단 그 수급이 들어오죠. 8월 네. 30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패시브 자금 들고 오시고 그 8월 18일에 지금 얘기 나온 게 이제 에코프로가 FTS 본지수 편입이 있거든요. 이건 좀 더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9월 초에 확정을 짓고 그리고 9월 15일에 그 본지수 편입된다는 얘기겠거든요. 이게 들어가는 게 에코프로랑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메리츠 금리주주 세 종목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는 좀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9월 달에 그 MSCI 지수의 그 자금과 FTS 자금 동시에 들어오는 그런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5월 30일 기준으로 FTS ET 100과 50의 편입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자금은 이제 6월 16일 정도부터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 FTS ET 50과 ET 100을 추정하는 이제 펀드가 없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게 대다수의 얘기였는데 제가 이제 고객들 제보를 받아서 이제 휴가 기간에 찾아낸 게 그 FTS ET 100을 추정하는 IEM, 그 임팩스 엔바이러먼털 마켓스 PLC라는 유럽계 펀드를 찾았고요. 그때 자금이 한 2조 정도 넘게 운영이 되는 그런 펀드 유럽계 펀드였는데, 그러니까 ET 100과 ET 150을 추정하는 유럽계 펀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됐고요. 네. 실제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에코프로 한 종목을 1조 3,953억을 샀습니다. 6월 16일부터 이렇게 샀고요. 이게 이제 정확히 이제 FTS ET 100과 50을 편집한 이후부터였고, 그리고 기관이 이 같은 기간에 1,073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관 수급 빈집입니다. 현재 에코프로가 외국인들은 꽉 채운 상태고 기관은 빈 중인 상태고, 그리고 실제로 6월부터 에코프로가 바닥 찍고 추세를 돌리면서 강하게 지금 150만 원대까지 간 거거든요. 예. 이거는 외국인이 끌어올렸다고 보시겠고요.
82만 원까지는 개인들 수급에서 올라온 건 맞지만은 그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지금 외국인 종목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스닥 150 선물까지 좀 매집을 하고 있고요. 오늘 좀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한 1,800억 정도 매수했고 기관이 한 2,500억 정도 매도한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들은 완전히 에코프로에 대해서 상방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과 현선물 동시 매집하고 요게 MSCI랑 FTA 수급까지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 대략 3조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공매도 입장에 상당히 급한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투신이 코스닥 150 선물을 급하게 대량 환매를 해서 네. 에코프로는 지금 하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부터. 그래서 9월까지는 계속 에코프로의 시간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그 휴가 기간에도 일을 하셨다는 게 상당히 놀라운데 에코프로는 이제 MSCI 편입을 지금 영향으로 8월 말부터니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거를 견해를 갖고 당초에 제시하셨던 그 투자 전략이 있었는데 그거를 철회하시겠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만약 FTSE 수급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면은 9월 때 더 세게 갈 거기 때문에 팔면 안 되죠. 그 전에는 원래 예상은 그 8월 말에 그 MSCI 그 인덱스 자금, 그 패시브 자금 들어오게 되면은 그걸 염려를 해서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8월 말경에 효스키즈가 발생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네. 효스키즈가 일단 1차 먼저 발생했습니다. 7월 26일 기준으로 먼저 발생을 했고 요게 이제 그걸 고점에서 이제 공매도들이 소위 물타기 전략으로 해가지고 그 코스닥 150 선물을 이틀 정도 투신권을 해서 거의 5천억을 때리면서 일부러 억지로 눌렀거든요. 근데 눌렀는데 지금 에코프로를 부러뜨린 거는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공매도들이 지금 이거를 누르는 전략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주가 빼는 걸 실패했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쇼커버링과 인덱스 자금, 그 패시브 자금과 또 액티브 자금까지 한꺼번에 몰리고 이거를 간파한 수급들이 지금 다른 종목들을 매도하면서 에코프로 몰리는 수까지 같이 오면서 네. 주가가 어제 오늘 급등세가 나타난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지금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다른 포스코 퓨체엠이라든가 다른 종목들이 지금 못 간 상태에서 에코프로 가거든요. 네. 이거는 다른 2차 전지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에코프로 집중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데 하 대표님의 생각도 좀 궁금해요. 이 에코프로와 2차 전지주 접근을 좀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데 최근에 꽤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부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확실히 에코프로는 우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수급이라든지 그런 이슈보다는 결과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공매도와의 세력에서 승리하는 어떤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근데 네. 단순하게 주가라는 게 보게 되면 공매도와의 세력으로 승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비전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장중에 제가 접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 제일 바라보는 게 에코프로 머터리얼즈의 상장이란 말이에요. 원래 6월 초순에 제소했으면 거래소 규정상 45일 거래일 내에 거래소에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통상적인 일정이었다면 7월 달 하순에 나오는 일정이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기업을 상장을 시킬 때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뭐 외모, 규모도 생각할 거고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경영 투명성 요건이 있는데 이 경영 투명성 요건에는 사실 경영 투명성이라는 게 있긴 있어도 이 대표 이사의 뭐 부도덕한 행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 가점제가 뭐냐면 내부 거래 같은 겁니다. 내부 거래라든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그룹은 작년도 기준으로 대기업 집단 규모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의 분류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제가 생각할 때는 에코프로 머터리얼즈 상장은 IPO는 실제적으로 향후 일정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사실 이거 보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코스모 신소재 유상증자를 보면서 많은 지금 배터리 기업들은 앞으로 많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받아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가 7월 달, 6월 달이었나요? 뭐 BM CB를 발행해서 5천억 정도의 자금을 조달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의 남아있는 캡을 생각한다면 결정적으로 머터리얼즈의 상장 이슈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지금 플로를 놓고 보면 거의 경영 투명성 요건은 거의 완화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벤트가 끝나버렸잖아요. 네. 뭐 대부분 3층까지 했는데 거의 번복되는 건 없는 거니까 아마 그러한 모멘텀 때문이라도 여기 붙어 있는 수급 자체는 상당히 세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에코프로 외에 뭐 다른 2차 전지주들의 그 강세는 그렇게까지 또 강한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뭐 앞으로 뭐 이렇게 순환매가 돌면서 다른 그 섹터 내 다른 쪽으로도 좀 수급이 갈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계속 에코프로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개인적으로는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우주의 기운이 에코프로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종 업종 내에 있는 2차 전지류의 기업들의 수급이 다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포스코 일부 기업들 그 정도랑 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사실 2차 전지 종목이 뭐 많게는 한 4, 50개씩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4, 5개 정도에 집중돼 있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오늘 뭐 2차 전지 얘기를 하신다 그래서 사실 평소에는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지는 않은데 종목들 몇면을 보면 사실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 부러진 애들이 많아요. 뭐 지지선 이탈된 애들도 많고 사실 네. 심각한 애들도 있습니다. 그 고점에서 부러진 애들이 있는데 이제 독야청청 에코프로 정도만 지금 말씀해 주셨던 어떤 그런 뭐 지수 편입의 이슈라든가 패시브 자금의 수급이 당연히 들어오니까 뭐 선취를 하겠다는 입장이거나 아니면 쇼커버가 들어오는 그런 것들까지 보면은 거의 에코프로 중심의 2차 전지 상승, 얘가 이제 독야청청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나머지들은 쫓아간다라고 보기도 좀 민망할 정도의 지금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금 2차 전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가 다음 달에 중순쯤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요거는 뭐 영향을 있다고 봐야 되나요? 뭐 저한테는 되게 좋은 이슈죠. 좋은 이슈예요. 네, 왜냐면 이제 그거 이제 그 KB에서 이제 상방과 하방에 둘 다 이제 ETF를 출시를 했는데, 이제 그 KB 증권에 이제 계신 고객분들이 이제 그 분기를 하는 거, 특히 2차전 투자자 입장에서는 2차전 인버스 ETF 출시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제 화낼 만한 일이고, 이제 거의 그래서 이제 KB 증권에서 이탈해서 오늘 계좌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현상이 아마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래에셋 같은 경우가 차이나 2차전지 ETF 추천해서 많이 이제 계좌들 빠져나고 이랬었는데, 그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 이거 하면서 지금 자금 시가총액이 7천억이 넘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2차전지 종목들도 그 ETF도 출시를 잘하면 자금이 몰리겠지만은, 반면에 시장의 어떤 뷰와 반대되는 그런 대부분 거의 IS 계좌라든가 테딩형 계좌의 2차전지 ETF를 주로 투자를 많이들 하시는데, 네. 그 반대되는 상품 출시하게 되면은 거기 고객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게 이탈하는 자금이 클지, 그거로 인해서 상하방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클지는 네.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이건 상품을 되게 무리한 상품을 잘못 출시했다를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가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 상품이고, 되게 조심해야 될 거라 말씀드린 게, 지난 3월 31일에 에코프로 BM이랑 LG 에너지솔루션 간에 LG 에코프로 BM이 LG 에너지솔루션의 양극재 공고를 노린다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네. 3월 30일자 기사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LG 에너지솔루션 쪽에 그 NCMX,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단결재 양극재를 공급 논의를 하고 있고, 그 NCMX 자체가 에코프로 BM이 엔솔에다가 납품을 하기 위해서 개발한 거라고 이렇게 기사화 됐던 것이고요. 이게 아마 플로우가 아마 그 이동철 회장이 구속 때문에 여기 좀 멈춰졌던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엔솔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지금 LNF라든가 에코프로 BM 주식이 매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은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에 매수가 가능한데, 네. 지금 관계사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를 매수를 못하도록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솔의 지금 캐파랑 수주잔고가 미래에셋 증권 리포트 상으로 보면 600조가 지금 하반기도 넘은 걸로 보이는데, 그 수주잔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포스코 퓨처 LG와 코스모 신소재 LNF 가지고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향후에 LG 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 BM 간에 대규모 공급 계약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나중에 에코프로 BM이라는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관련 양극재 기업들 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인버스 상품 나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품을 출시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너의 구석과 주가와는 상관이 없는 게, 실제로 이제 2013년 1월달에 SK 최태원 회장이 구속됐을 때
2년간 요거 SK 주가가 3.1배 올랐고 8년간 SK 하이닉스는 6.16배 올랐거든요. 그래서 또 이재용 부회장 지금 회장이지만 당시 부회장 구속 당시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성장성 있고 초고성장하는 종들은 오너의 이런 거 그 구속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그 2차전 종목들이 바닥 이번에 다 잡고선 다시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뭐 좀 어려운 종목 그 ETF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KB의 경우에는 이제 어쨌거나 뭐 요즘에 2차 전지를 관련해서 수익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잠깐 이렇게 2차 전지가 한 번 수급이 이렇게 빠졌던 적이 있으니까 그런 시점에 약간 좀 수요가 몰릴 거라는 예상에서 이번에 좀 출시를 해봤다 이런 의견인 것 같아서. 근데 이게 같은 날 정방향도 같이 출시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약간 KB에서 저는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번 인버스 9월 달 거 보게 되면 특이점이 뭐냐면 이 ETF 설계를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조금 머리가 아픈데 보통 ETF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로봇 ETF를 만약에 만들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닙니다. 예,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배터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시가총액 비전의 가중치를 보게 되면 보통 LG엔솔을 우선은 넣는다든지 SDI나 이런 걸 넣는데 이 KB 쪽은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를 23%, 에코프로 BM을 20%, 그러니까 전체 ETF의 비중 자체 에코프로 쪽으로 40%를 넣고 포스코 퓨처엠 정도는 10% 정도인데, 근데 이거는 정방향도 만들면서 이제 반대 방향도 만든 거예요. 근데 반대 방향도 1배수짜리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아까 부장님이 제대로 보셨는데 인버스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방향의 에코프로의 비중을 40% 늘린 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똑같은 상품을 방향만 틀어둔 거니까. 근데 이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우리가 AI 매그니피션트 7 종목 있죠. 네. 여기도 인버스형 ETF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되면 이것 때문에 많이 올라서 이제 주가 내려가니까 수익 보려고 인버스를 만들었다 볼 수 있는데 인버스 만들 때는 항상 정방향을 같이 만듭니다. 네. 그럼 그거를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정방향의 힘 자체가 워낙 강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다시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주목하는 섹터 하면 단연 AI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시장이 벌써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기대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뭐 목표가도 많이 올려놓고 기대는 감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되게 고민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AI 쪽에서 좋은 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탑픽인 건 맞는데 오늘 밸류에이션 계산해 보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PE 한 200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한 100 몇십 배 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높았던 걸 좀 놀랐고, 그리고 이게 국내 기업들의 투자 아이디어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되게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대표 종목들, 이제 대장주 종목들 뭐 이스페타시스, ISC, 그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니스 말씀드렸는데, 그 예를 들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이제 MLB PCB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그 전에 이제 올라오기 전에 밸류 받았던 게 이제 PER 뭐 3배 정도 이 정도에서 움직였고, PCB 기업도 보통 5배 이하로 움직였는데 이제 30배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연 그 밸류를 주고도 우리가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들 업황이 바닥일 때가 주가가 바닥이고 앞으로 더 갈 수 있다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과연 이 밸류를 인정할 수 있느냐? 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그 단기 순이익 따라서 역성장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뭐 PER 30배라 해도 내년에 뭐 60배 이렇게 가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장기주를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있고요. 이오테크니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소부장단에서는 밸류에이션은 지금 그게 과연 부담이 없고 이거를 무시하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되게 고민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수급을 좀 체크해 보니까 외국인들이 대부분 이제 그 소부장 종목들 지금 소위 말해서 엑시트를 하고 있다는 게 보여졌고, 네. 그래서 만약에 AI 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엔비디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냥 굳이 보실 거면 국내 쪽으로 투자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오고요. 이제 뭐 삼성전자 이런 쪽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지만은 엔비디아 그냥 위주로 보시는 게, 그래서 엔비디아 가시는 분들 물어보시길래 그냥 들고 가셔라 이렇게 저는 일단 그렇게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보다도 그 엔비디아가 이번에 제시할 실적 가이던스를 또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뭐 그런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AI는 대세다 보니까 당연히 가이던스도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혹시 뭐 봐야 될 변수랄 게 있을까요? 뭐 변수라고 하면 긍정적으로밖에 사실은 이제 전망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누가 봐도 뭐 GPU라든가 이런 거의 점유율도 뭐 거의 다 사실 압도를 찍었다고 할 정도로 하고 있고, 뭐 오늘 이제 좀 서브 뉴스지만
하이닉스에서의 HBM 또 신모델 내 가지고 샘플 테스트까지 하고 있다 이제 이러다 네. 보니까 사실 모든 그런 것들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엔비디아로 모든 게 다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목표가도 무려 780불짜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지금 주가보다도 80%더 올라가도 돼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야 이게 근데 안 갈 것 같지만 또 그렇게 막 가요. 그쪽은 또 그런 성향들이 있어서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그만큼의 멀티플을 줘도 괜찮나라는 건 저도 사실 되게 고민이 되는 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진짜 그냥 본좌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살 좀 거면 차라리 들기도 엔비디아를 하고요. 사라. 네. 다만 이제 뭐 엔비디아가 모르겠어요. 그 중국 쪽에도 일부 이제 매출이 일어날 뻔했는데 뭐 바이든 정부에서는 또 그런 또 뭐 AI의 고성능 칩에 대해서는 또 매출을 제한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약간 이제 타격을 받을 것 같지만 전체 볼륨에서는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숫자적으로 이렇게 해치는 수준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보면요. 네이버는 뭐 비교적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AI 관련주들은 뭐 그렇게 힘이 있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목요일 하이퍼 클로버 X 네이버의 네. AI 요게 출시가 된다는 게 뭐 관련주들은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주가에 존재하는 이제 선반영이라는 게 있는데 네. 오늘 엔비디아 관련 하드웨어 쪽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 이런 관련주들도 사실 아침에 잠깐 올랐다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랬냐면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23일 날 포커싱을 맞추고 있었던 거고 또 소프트웨어로 갔을 때 이제 우리가 네이버가 24일 날 그러니까 같은 날입니다. 다 목요일 날 다 겹쳐져 있는데 네이버가 하이퍼 클로버 X도 이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제 장에 먼저 관련해서 뭐 알체라라든지 네. 플리토라든지 기타 오브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주가 움직였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리 움직이냐면 뭐 전체 똑같은 겁니다. 장이 전체적으로 파워가 좀 안정적이고 지수가 굉장하다면 미리 공개도 되기 전에 먼저 주가가 차익을 실현이 나오는 그러진 않아요. 그만큼 시장에 나와 있는 것만큼 투자 심리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까 뭐 오늘 약간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1분기 때 보여줬던 대로 향후 매출 전망치 50%딱 전망하고 했을 경우에도 네. 또 다시 이 관련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폭등할까에 대한 의문점이 들 정도로 시장 계속적으로 이제 두려워하는 것도 좀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반영된 거에 대한 이슈가 되는 거고. 네. 그렇지만 아까 또 잠깐 오늘 이 부장님 되게 칭찬 많이 해드리는데 잘하시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차라리 엔비디아를 사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도 주가도 마찬가지인데 이 미국에 51개 IB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커버리지 하는 증권사 쪽인데 이쪽에서 44개가 전부 다 바이앤 이상입니다. 한 친구만 롱이 숏이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같은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한국에는 포스코하고 엔비디 에코프로 없으면 주식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미국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엔비디아 아니면 필라델피아 종목은 아닌 거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1분기 때 75억 불 정도를 찍었어요. 그럼 지금 400달러 정도가 시가총 1조 달러니까 그럼 우리 단순 계산할 때 연간 500억 불 정도의 매출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PSR 계산하면 20배가 나오니까 네. 보통 PSR 기준으로 매출보다 시가총이 1배 이상 큰 거를 고성장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가 싸다 비싸다의 논리로 접근할 건 아닌 것 같고 원점으로 돌아와서 국내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하이퍼 클로버 X 물어보신 거죠. 네. 근데 이거는 다 제가 볼 때 70%는 반영이 됐습니다. 80%. 벌써 이미 시장에 이미 심지어 주인공 네이버까지도요. 굳이 오늘 한국 어디죠? 언론학회인가요? 네. 예, 신문학회에서 야 그거 초거대 언어 만들면 그거 저작권에 대해서 저작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신문협회. 예, 신문협회인가요? 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이제 어떤 산업이 성장하는 데에 대한 어떤 노이즈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카카오 5만 원 이하, 네이버 22만 원의 주가에서는 충분히 네이버도 하이퍼 클로버 X도 있고 근데 그래도 좋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작년도에 우리나라 기업들 R&D 투자를 봤는데 네. 네이버는 오히려 현대차 수준의 연간 1조 원 정도의 규모를 신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도 기준으로 9,600억 정도가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카카오랑 네이버랑 비교해서 그런데 말로만 뭐 할 게 하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는
1년에 연 1조 정도의 단위를 뭐 클로버 X나 이런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퍼 클로버 X의 공개 위에 실망감과 차익명은 있을지 몰라도 이 비즈니스를 키우는 데 대한 어떤 모델 자체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네이버 AI는 한국어에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싸고 유용할 거다라는 게 이제 네이버 측의 설명이고 네. 실제로 그래서 뭐 돈을 벌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문제는 언제쯤 돈이 되겠느냐. 이게 실제로 돈이 정말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런 것을 이제 상품으로 많이 이제 결합해서 예를 들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가 이제 네이버 하이버 클로버 X랑 협업해서 관련 상품을 지금 내놓을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서 시너지 효과로 나와서 그게 이제 실적으로 나와서 수치 찍히는 시점부터는 아마 그거가 반영이 된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일단 출시 이벤트로 인한 주가 상승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출시가 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실제로 저게 시너지 효과를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뭐든지 이제 어떤 기대감이 있을 때는 일단 반영을 하다가 그게 어떤 수치로 나오지 않게 되면은 다 네. 제자리로 오는데 그게 수치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더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네이버의 저 하이퍼클로버 같은 X 같은 경우에는 좀 전 수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지 대해서 특히 우리가 챗GPT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이제 기대가 막 높았던 게 아니라 써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 하면서 이제 점점 그 소문이 난 거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자체에서 고민이 많이 생겼던 것도 마찬가지라서 국내 모델도 이게 이제 어떻게 이게 수익은 찬찬한지 여부는 이거는 뭐 네이버가 하기에 달린 거겠죠. 네. AI 쪽에 대한 투자를 좀 유보적인 입장을 국내 관련주들에 대한 입장을 주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도 혹시 같은 입장이신지 어떻게 보이십니까? AI 쪽에 대해서요. 예.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통신사들의 이제 초거대 AI 쪽이 또 경쟁을 막 KT랑 SKT 간의 어떤 뭐 경쟁도 있고 네이버, 카카오 간의 대표적인 경쟁도 있고 또 중소기업들도 나름대로 또 기술력이 있다 이래가지고 좀 특화된 어떤 구조에 이런 것들 많이 좀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다 윈을 해가지고 골고루 성장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이제 시각 하나랑 물론 이제 네이버가 지금 내놓는 하이퍼클로버 X라고 하는 게 뭐 규모로 보면 뭐 글로벌리하다 한 3등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이렇게 웹툰이나 뭐 이런 거에 어떤 바람을 타고 글로벌리하게 이게 쓰일 수 있는 모델이 될 거냐에 대해서 이게 좀 내놓는 어떤 일성을 보면 대부분 이제 한글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특화가 많이 돼 있다고 하다 보니까 네. 물론 뭐 우리나라 이제 KRU 대단하죠. 근데 그거에 편성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파괴력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서 그냥 우물 안의 개구리 정도인데 마치 뭐 엘땡땡 같은 그런 햄버거가 다른 외세 뭐 외산 브랜드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잘 그래도 MS를 지키고 있다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오는 것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먹히는 모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주는 어떡합니까? 지금 뭐 대형주 소부장 가릴 것 없이 오늘은 별로 뭐 좋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앞서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바닥권에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 봐야 되나요? 이제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접근하고 계세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네. 반도체는 어떻게 합니까 할 때 그 반도체가 메모리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HBM 관련 네. 그 장비단을 말하는 건지 저는 늘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직접 답변해 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보면 항상 네. 보면 반도체 배터리 이야기하는데 구분은 지어야죠. 우리가 말하는 거는 반도체는 좋은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제가 굳이 주가 안 봐도 했지만 전공정 테스터 뭐 원예 가입해서 대부분 다 저점 찍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 올라가는데 AI 관련 반도체는 어떡합니까? 이 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아, AI 반도체 관련주들이요? 한미 반도체도 한 지금 더블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똑같은 거죠.
제가 약간 이제 스무나보로 말을 드리는데 오해하신 게 예. 제가 말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바닥권에 왔다는 의미였지 네. 반도체 종목들이 바닥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는 AI 반도체는 좀 비싸다 지금. 그러니까 그 소부장 종목들 많이 올라왔고 실제로 이제 수급도 빠져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이제 그 약간 설거지 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그 제가 이제 그 사이클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 감산 사이클로 인해서 올라온 것까지가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위치 정도이고 고객사 재고 감소 사이클로 갔을 때 튀어 올라가는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미리 경험을 했으니까 다시 제대로 온 거고요. 지금 고객사 그러니까 재고 감소만 확인되면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올라갈 때 네. 지금 HBM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SK 하이닉스는 지금 5세대 HBM 신세대를 만들어 가지고 뭐 내년 상반기에 양산을 해서 하반기에 엔비디아 공급한다 이러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도 뭐 올 하반기부터 5세대 HBM을 뭐 개발 완료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경쟁 구도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좀 모르겠어서 어떻게 보고 하이닉스 주가만 먼저 설명드리면요. 네. 원래 더 많이 빠졌어야 될 건데 그 HBM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만약 그냥 삼성전자와 같은 입장이었으면 주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HBM 그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버텼던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투자를 더 많이 하는 산업이 그 이제 HBM 산업이라서 자금 여력이 있는 삼성전자 쪽으로 길게 가면서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길게 보면 삼성전자 당장은 기술력에서는 좀 더 하이닉스가 먼저 한 거기 때문에 그전에 저 돈이 안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안 했던 건데 돈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아마 유상증자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높다고 좀 보는 입장이고요. 유상증자 안 하고선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좀 봐서는 여전히 당장은 뭐 하이닉스가 기술력이 앞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따라잡혀서 뭐 역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이고 투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저는 반도체 쪽은 지금 네. 삼성전자 빼고는 좀 딱히 지금 할 게 없다라고 좀 보는 입장이고요. 특히 아까 전공적 쪽 말씀하시던데요. 그게 이제 더더욱 전공용 쪽은 더더욱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대규모 투자를 아마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 쪽에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증설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공용 투자는 더더욱 더 안 될 것이고요. 뭐 후공용 쪽도 주가로서는 상당히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저는 예. 지금 반도체 종목들은 지금 관점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매도 관점입니다. 예.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시장의 부진을 계속 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고 계신지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쭈면서 끝내고 싶은데 예를 들면 뭐 수출도 지금 11개월째 계속 감소세고 네. 9월에는 부동산 PF 위기설 뭐 이런 것도 돌고 있고요. 네.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은 지금 계속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세요? 8월은 10월에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8월은 개별주의 장, 개별주의 장 그 테마주로 간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이 이벤트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되는 시점은 아마 8월이 좀 마무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이 되게 되면 잭슨홀 컨퍼런스 이후에 파월 장관의 파월의 어떤 기자회견 이후의 장을 보게 될 거예요. 네. 그런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8월에 좀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위안화 약세라든지 또는 2007년이 올라가는 미국의 국채금리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회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로운 모멘텀. 그래서 저는 9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보게 되면 작년에도 좀 우리나라 글로벌 증시의 턴어라운드는 9월 말이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중요한 시점을 앞두면서 이벤트 부재 상태에서 만들어낸 약간 늘어짐의 장세였는데 아마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뭐 희망 회로가 맞긴 맞습니다만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뭐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그거는 바로 삼성전자 주가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지금은 삼성전자는 싸고 하이닉스는 비싸 보이는 수가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과연 삼성전자가 최근 한 달 동안에 부침해서 기관들이 다시 매수를 해주면서 다시 올라오는지 그걸 바라보신다면 아마 장의 계열 자체는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9월엔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9월이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네요. 네,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전히 이제 그 글로벌 특히 미국 장과 우리 시장이 강세장인 거에 대해서 변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 강세 장에서의 이제 미국 신용 등급 하향이라든가 뭐 중국 부동산 이슈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이런 노이즈들이 생기면서 조정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강세장에서의 조정은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8월달에 이제 어떤 모멘텀이 부재로 인해서 테마 장세가 벌어졌고 지수 종목들 위주로 많이 빠진 건데 가격적으로나 여러 봤을 때도 좀 저점을 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잭슨홀 미팅 끝나고 이런 이벤트 지나고 나게 되면은 9월 장세는 이제 반등이 시작되고 실적 장세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 장세나 연말 장세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실적 장세가 시작될 것이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8월달에 어떤 조정을 만들었던 변수들이라고 뭐 한 대여섯 개쯤 쭉 나열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네. 결국 아직 하나도 변한 건 없다라는 시각이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그런 얘기 요새 많이 돌고 있습니다만 항상 9월이 큰 위기였다라는 얘기죠. 뭐 리만 사태도 9월에 나왔고 작년도 하다못해 네. 레고랜드 사태도 9월달에 나왔고 그래서 또 이렇게 불안한 말씀을 하세요. 9월 얘기를 의외로 안 좋거나 아니면 사실 그런 이제 경고가 나올 때는 항상 그랬지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게 통례긴 했습니다만 네. 9월 달이 그런 이제 시기적인 요인이었다라는 건 조금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뭐 성장의 어떤 일등주라고 얘기했던 것들의 면면을 보면 이걸 정말 그냥 뉴노멀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미쳐버릴 것 같은 장이란 말이죠, 지금이. 네. 왜냐하면 왜 퍼가 200배짜리들이 잘났다고 돌아다니고 있고 퍼 3-4배밖에 안 하는 애들은 찐따 돼가지고서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장에다가 네. 실체를 알 수 없는 B급 테마주들이 그냥 난무를 하고 막 이런 굉장히 혼탁하고 어지러운 분위기 속에 우리 투자가들이 많이 노출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갑자기 달이 바뀐다고 정화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반도체를 위시해서 지금 뭐 하반기면 돈다라는 얘기가 연초부터 많았지만 결국은 앞서서 말씀 주신 거에 이제 다들 내용들이 숨어져 있는데 예.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결코 연말 전에 돌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좀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가 9월 달에도 전 예상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잔고를 잘 버티면서 지키는 전략이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뭐 비축해 두신 현금들 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반드시 자신만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재투자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정철진, 이경민, 이성웅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